네,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하네, 다시. 안녕하세요. 노영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실장입니다. 자, 삼청반점. 어떻게 지내셨나요? 삼성관점 폐업 안 했나요? 그러니까 지난 벌써 1년 네, 됐죠? 저희가 이제 2023년도 8월에 네. 그 전까지 열심히 했다가 8월에 중단하고 네. 1년 후에 이제 작가님 책 나왔을 때 1년 쉬었다가 네, 2024년 11월에 하나 11월에 찍고 올해 더 찍어놨는데 제가 올리지를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동안 막 도망 다녔잖아요. 도망 다닌 건 아니야. 내가 네. 잡으러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네, 도망 근데 다닌 건 우연히 며칠 전에 지하철에서 만나가지고 맞아, 지난 주말에. 와 진짜 시끄럽했어. 네. 아는 체 할까 말까. 진짜요? 저는 실장님을 못 뵙고, 저는 네. 이제 책 보고 있었나? 뭐 아마 스마트폰 보고 있었고, 네네. 실장님이 저를 알아보시고 와서 인사를 해서 이제, 걸렸다 요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잡았다, 요놈, 이런 거죠. 잡았다 요놈. 그래서 이제 뭐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다시 이제 일단, 뭐라 그럴까, 이제 특별호처럼 일단 한번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사이에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아니 구독자가 저희가 그만둘 때 1,000 얼마였는데 그렇죠. 2,000 안팎이었죠. 네, 뭐 4,100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누가 도대체 보시나. 4,000명, 저희가 그만두고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그 2배 이상이 약간 상회하는 분들이 구독을 하셨더라고요. 보신 네. 거야 뭐 보실 수 있는데 네. 구독까지 하신 거를 보면 아마 어떤 컨텐츠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저희 컨텐츠를 보고 앞으로 계속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어쨌든 한 4,000명 넘는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조금 더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청반점이 그 앞에 기억나세요? 그 앞에 이제 문화교양 신속배달. 저희가 메뉴값이 공짜인 관계로 그러니까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조금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 정도 구독자가 되면 그런 거죠. 뭐 라이브도 하고 슈퍼챗인가요? 그거 이제 돈 쏴주는 거 그런 것도 하고 뭐 어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정말 좋은 뭐랄까 컨텐츠들이 좀 뭐 있었죠. 뭐 그 중에서도 이거라 삼청반점 안에서 제일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네. 혹시 실장님은 뭐 있었나요? 지난 한 1년 반 동안 우리가 안 하는 동안 네. 어떤 콘텐츠를 보면서 저거 우리 했으면 저거 했을 텐데 막 이러면서 구독자 막 늘었을 텐데 막 이러면 사실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못하셨구나. 너무 이렇게 마음이 떠나 있어가지고 책은 열심히 봤는데 그래요? 책은 순전히 그냥 재미로 빠지고 근데 이제 그때 그 한강 그 노벨 문학상 그쵸. 네, 그 얘기를 조금 할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영상까지 찍어놨는데 안 해가지고 그게 조금 저도 사실 2024년 거의 오늘이 이제 지금 하는 게 12월 3일이니까 네. 오늘이 내란 1주년. 그래요? 1주년이 아니라 뭐 1년째 되는 날인데. 그렇구나. 그치 내란이 있었죠. 근데 저는 한강 작가님 노벨 문학상 소식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싶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한강 작가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좀 상당히 우리는 대체로 생각이 다르지만 특별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한강 작가님에 대한 의견이어서 예전에 한번 우리 문학할 때 한국 작가 중에 제가 잘 모르니까 누가 있냐 할 때 뭐 어떤 사람 어떻게 쭉 한번 총평처럼 그때 한번 북커상 그때 얘기하면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저거 했으면 되게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 약간 굳이 말하자면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기념으로 그래요? 1년 기념으로 한강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한강 작가님 책 중에 읽으신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한숨이야. 뭐 채식주의자 읽었고요. 그 다음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도 본 것 같은데 기억이 1도 안 나고요. 제가 이제 한강 작가에 대한 총평을 내린다면 네. 모든 것이 최악이다. 어머. 이거는 그러니까 남 실장님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청반점 주류의 의견은 아니고 네. 제 생각인데 저는 정말 안 맞더라고요. 그럼 질문 좀 바꿔볼까요? 네. 한강 작가님 책을 처음 읽으신 게 언제쯤이에요? 저는 여수의 사랑 나왔을 때도 사실 안 봤어요. 단편지? 제가 이제 대학 때 문해창작가 나와서 그런 한국 소설들에 대해서 당연히 먼저 읽어보고 했을 텐데 그때 이제 한강 작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버지가 한승원이라는 걸출한
소설가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어떤 그 문학 엘리트 집안의 아주 그 감수성 예민한 문학 소녀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 제가 읽는 독서 방향과 전혀 그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관심도 안 가졌고, 아 그냥 그렇게 열심히 그냥 쓰시는 분이구나, 그 정도였어요 딱.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그 이 한강 작가에 대한 생각이라는 게 1도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쓰신 분인데, 뭐 여수의 사랑, 막 여수의 사랑이래, 그 시집 있어요, 시집. 뭐. 책상에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던 거. 그 제목도 나는 싫어. 저녁 도시락도 아니고 왜 서랍에 넣어? 진짜 허용이잖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제목만 보고 아우 나랑 안 맞겠다, 이런 좀 그런 느낌은 있죠.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작가 책 그래서 그럼 좀 얘기 더 들어보죠. 네네. 그렇게 해서 처음 읽으신 게 그러면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 그러면 그게 이상문학상 받았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 읽으신 건가요? 아니면 세 개를 묶어서 나왔을 때 읽으신 건가요? 아마 단행본으로 묶여져서 나왔을 때 처음 읽으셨어요. 네. 그러시면 그때 그럼 채식주의자는 좀 어떤 느낌이었어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좋은 뜻인가요? 아니요, 나쁜 뜻이. 나쁜 뜻으로? 네. 왜 이렇게. 이걸 왜 이렇게 썼지? 요런. 그러니까 소설가의 어떤 작법이라고 할까? 뭐 그게 마음에 안 맞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 그 한강 작가의 문체의 그 과도한 시적인 문장들, 그 다음에 지나친 엄숙주의, 그 다음에 어떤 되게 채식주의자는 특히 더 위약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위약적이다? 네. 그러니까 세계가 그만큼 부패했기 때문에 작가가 이렇게 과도한 설정을 집어넣어서 어떤 전혀 공감도 안 되고, 네. 어떤 이해의 여지를 안 주는 그 주인공들의 행동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펼쳐놓는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협적인 포즈를 가할 때는 내가 그만큼 어떤 그 위협감 내지는 나를 포박하는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역으로 저는 이렇게 펼쳐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자기적인 설정들만 있고, 그 다음에 채식주의자라는 제목도 이상하잖아요. 그건 그냥 동물성에서 식물성으로 그냥 가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식물성이 그렇게 호락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 생각과 동떨어져 있고, 너무 과도하게 폭력적인 묘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나온 특히 그 주인공들 남자들이 꼬락서니가 개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저는 진짜 이해 불가의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책을 읽어서 이런 점은 좋았고 나빴지만 그래도 어떻게 추천할 만한 책을 찾잖아요. 그때 우리가 좋은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강 작가에게서는 전혀 그런 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평입니다. 남 실장님의 이 의견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걸 것 같아요. 폭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어떤 장면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처음 한강 작가님 읽은 거는 저희 집에 그 이상문학상 있잖아요, 수상 소설집. 네. 거기에 몽고반점, 나중에 네네. 이제 채식주의자의 한 편이 들어가죠. 그 채식주의자에서 그게 첫 번째 편인가 그렇죠. 몽고반점이 자기 처제가 이제 그 몽고반점이 있어가지고 이 형부랑 처제랑 그렇게 하는 그 장면. 근데 그 단편 소설인데 이상문학상 수상이라고 하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길래 한번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저는 좀 다른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예술가가 나오잖아요. 비디오 아티스트. 전공이잖아, 비디오 아티스트. 그래서 누구누구 얼굴이 막 거의 겹쳐지는 거야. 이 남자 얼굴에, 이 형부 얼굴에. 근데 거기 보면 자기 언니가 뭐 화장품 가게에서 돈 다 벌어서 뒷바라지 다 하고 막 2명 다 키우고 막 이렇게 너무 고생하는 언니. 하지만 한없이 착해. 아이 봐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지키는 것도 화를 안 내. 근데 일상생활에서 애 좀 이렇게 하원을 하는데 안 지키면 부인들이 어떻게 돼요? 이 참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되게 그냥 넘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약간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정말 착한 사람의 이 모습이 언니였어요. 근데 그 언니에 비해서 동생은 정말 뭐라 그럴까, 식물 중에도 너무 이렇게 되게 여리고 바로 이렇게 무순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여동생. 그런데 또 형부랑 또 처제는 또 그런 뭐 불륜인데, 불륜보다는 그 어떤 한 명은 작품에 대한 집착, 또 한 명은 또 생명에 대한 뭐 그런 거. 근데 그 상징적으로 몽고반점이라는 것을 갖고 뭐 생명의 원초에 대한 탐구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읽어보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 느꼈으나
아, 되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소설이 있고, 저는 소설 잘 모릅니다, 참고로. 여기 소설 많이 아시는 분이고 소설 잘 안 읽으니까 아, 우리나라에도 약간 이런 소설이 있구나. 그게 첫 번째 느낌이었고, 두 번째는 채식주의자를 쭉 이렇게 세 편을 읽어보니까 저는 이 전체적으로 다 별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강 작가님의 소설은 읽기가 아니라 경험 같아요. 체험. 읽으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 묘사가 힘들든 내용이 힘들든 거기에 나오는 대사가 사실 너무 힘들든 막 너무 다 힘들어. 그래서 그 현대미술의 용어로 얘기하면 이것은 관람이 아니라 체험 같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 요소가 좀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거 프랑스 버전으로도 읽어봤거든요. 네. 작가님 측에다 번역되어 있으니까 프랑스어로 읽어봤는데, 프랑스어로 읽으면 채식주의자가 그렇게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우리는 모국어로 읽으니까 네네. 모국어의 질감이 느껴지잖아요. 네네. 근데 번역해서 읽으면 그게 좀 그렇게 안 느껴져. 이게 왜냐하면 번역가라는 필터, 그 다음에 다른 문화권으로 넘어가면서 언어라는 필터, 이 두 가지가 끼워지면서 아, 되게 보편적인 그리스 비극 같은 느낌이 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게 약간 일종의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어떤 모 영화 배우가 되게 연기를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되게 거장의 봉준호든 박찬호 거장 감독의 영화에 나와. 근데 우리가 들을 땐 대사를 너무 이상하게 못해. 근데 그게 자막으로 보잖아, 외국에서. 네네. 그럼 연기 잘하면서 보거든요. 희한하네.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배우 중에서도 우리가 막 어떤 배우 연기 되게 잘한다 할 때 막 진짜 어려운 역을 잘하는 배우 연기 잘한다 했죠. 디카프리오 같은 사람. 네. 근데 어떤 배우들을 보면 연기를 되게 잘한다 그러는데 외국 애들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언어의 질감을 살려서 표현을 해낼 수 있는 거는 모국어 안에서 그런 건데, 한강 작가님 어쨌든 한국어로 쓰니까 한국어 독자인 우리는 좀 그것이 과하게 만약에 100으로 느껴지면 외국으로 넘어갔을 때는 한 80, 90 정도로 깎인다는 거죠. 그래서 8, 90 정도만 느껴지면 내용이 전달되지 그 뭐 힘듦 이런 거 좀 덜 느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채식주의자는 저는 그래서 주변에 한강 작가님 그 제가 공연도 있잖아요. 한강 할 때 한 권만 추천하면 뭘 하겠냐 물었을 때 저는 그 채식주의자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좋게 말하자면 이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또 그런 소설이 아닌가. 네. 모든 연약한 것들을 모아서 소설을 썼는데 그 연약한 것들이 모여서 내는 강한 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들어본 평 중에 제일 납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일종의 이제 번역의 그 엑조시즘? 네. 그런 느낌인데, 저는 그래도 앞으로 이제 한강 작가 못 읽겠어요. 왜냐면 걸출한 어떤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기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한강 작가를 90년대 그런 엄숙주의 그 소심한 그냥 그 다음에 몸을 엄청 아파하는, 내가 아픈 만큼 내가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저는 이제 호방한 작품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당대 우리나라 소설가든 외국 소설가 중에 좀 이렇게 본인이 취향에 되게 잘 쓰고 재밌다라고 하는 소설 한 권을 얘기해 주시면 취향이 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읽은 작품 중에 그냥 엔터테인먼트 소설인데, 에이머 토울스라는 작가가 쓴 이제 모스크바의 신사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네네. 그 책은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이제 귀족들 중에 본보기로 반대하는 어떤 풍자시를 쓰는 그 네네. 백작을, 근데 이 백작이 이제 왕의 굉장히 그 친척이야. 아주 최측근이어가지고 네. 어떤 사형은 못 시키고 모스크바의 그 엄청 부유한 호텔에 가택 연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있던 그 스위트룸 같은 데서 하인들이 쓰던 쪽방으로 거기서 이제 그 계속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그 호텔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일단 소재 자체도 재밌고, 그게 이제 그 이완백 그리고 주연으로 무슨 OTT 같은데 네, 시리즈로 나온 바도 있고, 굉장히 풍성한 읽을거리가 있고, 그 뭐 줄거리와 사건과 인물과 캐릭터가 막 이렇게 딱 있는. 네네. 일단 이야기 자체도 오리지널하고 그냥 대중소설인데 읽다 보면 그 특유의 그런 교양소설 느낌의 부분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 없이 정말 밤새워서 읽어도 재밌는 그런 느낌의 책을 그에 비해서 한강 작가님의 책은 일단 병나는 것 같아요. 병원 냄새가 진동을 하고. 병원 냄새.
그 다음에 그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이제 이야기를 쓸 때 대부분의 작가들은 보여주기로 쓴단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공 입에서 막 그 작가가 시켜서 그냥 말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로 가거든요. 저는 그게 더 모던한 법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주인공이 내가 슬프다면 나는 슬프다라고 말하지 그렇지 않고 행동이나 어떤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슬프다고 독자가 알게 한다. 그렇죠. 그게 뜻이죠. 훨씬 더 어렵고 이를테면 그 모더니즘 소설이랄지 그런 것들이 다 지향했던 바거든요. 네네.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주절주절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그 호흡을 따라가기 힘들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시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작가가 이런 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구나 이러면서 나중에 통합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강 작가는 그냥 힘들다, 뭐 고통스럽다, 나 병났다, 뭐 눈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근데 일단 중요한 서사들이 없어요. 너무 시적으로 그냥 얼버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힐러브 시간 같은 거도 제가 이제 앞부분보다 쳤는데 거기 이제 보르헤스의 무슨 뭐 내가 칼을 품고 있는 어찌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뒤에 가면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 칼이 뭘 의미하는 건지. 맥커핀 아닐까? 맥커핀? 앞에 그냥 이렇게 관심 끌려고 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히치코크가 얘기한 맥커핀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알겠는데 일단 독자가 이 끝까지 읽어갔을 때 뭔가를 던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서사가 희미하다 보니까 아니면 주인공도 모든 게 다 희미해요. 희말태기가 없고. 그래서 저는 미스테리인 것 같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다. 근데 요거는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작가님, 한강 작가님이 이제 수상하고 나서 뭐 일본 NHK나 르몽드나 뭐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 이제 그 기사가 실리잖아요. 네네. 그 기사들 중에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적 산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를 쓰듯이 산문을 쓴다라는 건데 그게 사실은 쓰기가 되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든 리듬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한강 작가님 글을 한국어로 이렇게 눈으로 읽을 때도 물론 그렇지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독자로서 한번 읽어보시잖아요. 그 읽어보시면 이거 그냥 쓴 게 아니라 이 나름의 리듬과 운율을 맞춰서 최대한 노력해서 맞췄구나라는 걸 느껴져요. 그런 거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신 히라버 시간도 보면 눈이 멀어가는 남자와 언어를 잃어버린 여자 둘이 만나서 사랑을 이제 하게 된다. 손바닥 위에 이제 남자의 손바닥 위에 여자가 글을 써서 둘이 의사소통을 하죠. 정말 모든 게 제거되었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그 유일한 하나를 갖고 서로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몰라요. 하여튼 그게 한국어를 읽었을 때도 그렇지만 외국어를 읽어도 더 그런데 읽었을 때 사람들한테는 와 이렇게도 어쨌든 아주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 있듯이 둘이 연결된 둘이가 사랑이란 걸로 이 둘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엄청난 사랑 스토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책을 읽었어요. 하지만 이제 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죠. 살아온 삶의 이력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다른 것이 그만큼 좋은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니까. 모두가 재밌다고 얘기하면 좀 뭐 그렇겠지만 저는 그 한강 작가님의 가장 큰 보편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대의 글이 읽히기 참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한강 작가님 글이. 왜냐하면 뭐 소년이 온다 같은 우리 한국사의 비극이지만 그런 비극이 웬만한 나라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 그 사건은 아니어도 그런 식의 어떤 억울한 희생과 뭐 억울한 죽음, 권력에 의한 어떤 짓밟힘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그렇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이걸 80년 5.18 한국의 어떤 사건이 소재이지 이 소재를 통해서 자국의 어떤 폭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본인들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보편성을 지니고 또한 장점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뭔가요? 짧다? 진짜 짧다. 정말로 제가 막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읽을 때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너무 길잖아.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데 짧아. 그래서 막상은 다 읽고 나면 완독의 쾌감이 엄청나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몇 번째라더라? 네 번째가 다섯 번째인데 네. 2년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 1위가 소년이 온다예요. 이런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인가 그렇대, 이 소년이 온다가. 근데 뭐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여러 시대 상황과 또 맞아 떨어진 거겠지만 그나마 소년이 온다는 서사가 있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사실은 사람들한테 너무 유명한 작가고 노벨상까지 받았어. 엄청 많이 샀죠. 엄청 많이 사서 갖고 있다가 이제 읽기 시작했을 때 그 첫 번째로 보통 한강 작가, 물론 이제 노벨 문학상은 작품에 주는 상이 아니잖아요. 네네. 작가에게 주는 상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은 노벨 문학상, 한강, 소년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년이 온다가 제일 많이 팔렸고 저도 그 책을 대표작으로 느끼니까. 근데 읽어보면 그것도 되게 뭐라 그럴까요? 되게 서사가 없는 편에 속하죠. 그나마 그 한강 작가 작품 중에 제일 서사가 많은 게 소년이 온다인데 그 작품도 저는 읽으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보편성이 있겠구나. 이게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도 고전이 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보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위대한 명작이 되려면 막장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한강 작가님이 갖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설정이, 아까 실장님은 되게 좀 자기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설정이 자극적이고 극단적이고 쉽게 말하면 그냥 막장의 소재, 표현이 막장인 건 진짜 쓰레기인데 소재 설정이 막장인 것은 보편성을 지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인간이 어디까지나 폭력을 감당할 수 있는가 뭐 그런 등등의 문제가 사실은 사람들한테서 그 작품, 그 책을 통해서 좀 이렇게 뽑아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을 때는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막상 읽고 나서 이 얘기하다 보면 좀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좀 풍성한 소설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삼천관점을 보시는 분은 그 두 가지 크게 보면 사실 이 실장님 같은 의견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콘텐츠 찾아보면 없어요. 진짜? 다 뭐 저 같은 이런 얘기를 주로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의견도 귀하죠, 사실은. 저는 이제 되게 악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저희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80년대 경제 성장을 하고 90년대 이렇게 부상을 하고, 근데 이런 어떤 경제적인 성장만큼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일본에 비해서 이를테면 아니면 뭐 서구권이나 영미에 비해서는 떨어진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어요. 왜냐면 제가 문학을 공부할 때도 이렇게 믿고 따를 만한 그러니까 이끌어주는 어떤 대작가들이 없었어요. 비슷한 세대에 없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조정래 있죠, 조정래. 아니 그러니까 80년대 그런 어떤 문학이 전성기였던 시절을 지나면서 90년대 이후 2000년대 가면서 그런 작가들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한국 작가가? 네, 한국 작가가. 제가 아는 문학은 파라리 번역 문학이었거든요. 네, 번역 문학이었고 그때 이제 비디오로 바로 넘어간 거죠. 문학 별로 재미없네. 비디오 갔더니 막 퀸틴 타란티노 나오고 90년대 또 음악도 그때 뭐 너바나도 있고 이렇게 외국의 어떤 그 문화와 영상들에 이제 도취돼서 그때 저희 때 이제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다 영화 만들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한혜종 생기고 막 그랬을 때. 그래서 문학이 점점 그 지위를 잃어가는 시기였고 저는 그때 한강 작가도 그런 작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그냥 자기의 몫을 그냥 감당하면서 조금씩 뭐 시적 문장이라고 시적 산문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변함없이 노포처럼 그냥 그런 쓰는 작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급부상이 되면서 한강 작가가 이제 그 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을 하면서 번역자 데보라 스미스와 함께 전 세계에 알려졌고, 그때 저는 그런 어떤 문화 트렌드나 문학의 트렌드가 어떤 여성성, 뭐 페미니즘도 작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아시아의 어떤 작가, 그 다음에 뭐 이 작가가 이렇게 산문도 예쁘게 쓰는데 또 역사적인 어떤 작품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노벨 문학상은 저는 되게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노벨 문학상 작품들이 1년 내내 독서 목록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 나라의 어떤 특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돼버리니까 되게 의아한 거예요. 그 전까지 BTS 같은 밴드 글로벌 그룹도 탄생하고, 그다음에 뭐 봉준호가 아카데미 상도 받고, 이제 문학 쪽에서는 없네 하다가 한강이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K 리터레처 뭐 이런 쪽을 한강으로 밀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한강 작가님이 우리나라 문학계에서 좀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존재고 거의 그냥 그 주류라고 할 게 사실 없고 일단은 네, 그런데 저는 이제 한강 작가와 대척점에 있는 어떤 그런 한국 작가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달콤한 나의 도시 정리야. 제가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다 조금 더 풍부한 서사로, 왜냐면 이 사회는 계속 더 복잡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특히 저희가 작년에 내란 사태가 이런 거 보면 이게 어떤 소설보다 어떤 픽션보다 더 픽션이잖아요. 이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더 복잡한 세상에 대응하려면 복잡한 구조를 띄고 복잡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게 보편성도 당연히 답보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강 작가의 책은 문학 꿈나무들에게는 절대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저희가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세계에 빠져들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일상에 그런 힘들어, 장사 안 돼, 돈 없어, 통장 잔고 보면 이런 어떤 현실에서 도피하는 의미로 저는 책을 많이 보거든요. 그게 또 맞다고 보고, 이렇게 그냥 뭐 유튜브 콘텐츠나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것도 좋겠죠. 근데 이제 독서라는 게 개인이 자기 시간을 들여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어떤 질이 좋은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취향이 그쪽에서는 되게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저는 제 서재에는 물론 뭐 서재 책도 몇 권 없지만 한강 작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문학을 읽어 내가 봤을 때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런 취지인가요? 네, 그게 이제 어떤 그 자국의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가지는 그 과도한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더 복잡한 서사나 힘이 있는 서사를 구사하는 작가들, 그걸 통해서 다양한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한강은 너무 이제 개인에 치중돼 있고 개인 그 작가의 내적 자아 이런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그거는 조금 더 세계화를 져야하지 않나. 그러면 이건 이제 뭐 실장님 의견이니까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때 유행했던 그 밸런스 게임 기억나시죠? 네네. 그러니까 예술성 깊은 소설을 써서 노벨문학상 받기와 안 팔리지만 100만 부 팔았지만 무명의 작가. 이거 말이 좀 이상하네요. 좀 이상하네. 예를 들면 그냥 한강과 김진명이 있어. 한강과 김진명 작가 누구 원하십니까? 둘 다 안 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내가 된다면 그 소설가 중에 한 명이 된다면 네. 한강 작가님 같이 자기 세계가 뚜렷하고 물론 책을 많이 팔고 적게 팔고는 저는 김진명이 돼서 다른 책을 쓸 것 같아요. 그 벌어놓은 돈으로. 야, 그건 지금 취지 안 맞잖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한강 작가님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본다 이런 거죠. 네. 그래요. 그렇게 충분히 뭐 생각할 수 있죠. 그거는. 근데 저는 또 약간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자면, 네. 바로 이제 세계가 복잡해지고 다양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럴 때 이제 이런 책을 가장 아주 정치적이라는 노벨상 위원회에서 왜 줬을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걸 한강 작가님한테 상을 줌으로써 제일 크게 혜택을 입은 건 우리는 이제 한강 작가님 우리나라 사람이어서 되게 큰 경사잖아요. 근데 노벨상이 되게 한 번에 젊어진 느낌이야. 그러니까 약간 깐느 영화제도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 이 영화제에서 이제 상을 줄 때 보면 그렇게 되게 파격적으로 80년대는 뭐 7, 80년대 때는 일본 영화, 90년대 아빠수 키아로스타미 기억나십니까? 네, 이란 영화. 2000년대 이제 우리나라의 뭐 감독들 데려가서 좀 해봤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항상 이렇게 좀 외부에서 좀 새로운 피를 수혈받는다.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걔네들한테. 걔네는 좀 정체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도 사실 지난번 우리가 다뤘지만 아니 에르노도 노벨상 받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그 사이에 딴 사람도 있었지만 갑자기 이런 젊은 상대적으로 50대 초반의 아시아 여성 작가에게 이건 되게 의외잖아요. 그럼으로써 본인들의 권위나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세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후에 어쨌든 간에 노벨상 받은 건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굉장히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또 받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의 가능성은 좀 적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이게 얘기하면 웃긴 게 그런 게 있어. 헐리우드 영화 있고 예술 영화가 있잖아요. 이거 예술 영화판에서 벌어진 얘기야.
자본행과 상업의 관점에서는 크게 그렇게 영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올해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사탄 탱고 그 네, 있잖아요. 크로스너 호르카이 라슬로. 맞나? 이름 끝까지 얘기하시네. 네. 그 영화로 나왔을 때 정말 여러 번 포기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목은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책이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또 한강 작가님만큼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 영화 안에서 가끔 니마 강을 건너지 마와 같이 예술 영화인데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작품이 있듯이 한강 작가님도 좀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좀 그렇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그 얘기하거든요. 책을 한강 작가님 책이 이제 만약에 100만 부가 팔렸어. 그 중에 몇 권이 다 읽었겠냐고. 도서관에 있고 이런 거 빼고 집에 그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도 책 사시고 끝까지 읽으신 분 한 댓글 달아보세요. 과연 조사해보자고. 제가 유시민 때 얘기했잖아요. 유시민 작가님 책도 사신 다음에 끝까지 완독하는 경우가 과연 몇 프로 될까? 그 통계를 낼 수 없지만 제가 읽으면서 느낄 때 있거든요. 이거는 어렵다.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도 제 주변에 봐도 끝까지 읽은 분들이 거의 드물어요. 근데 어쨌든 소년이 온다는 끝까지 읽었는데 작별하지 않는다나 채식주의자를 끝까지 읽으신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되게 특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끝까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읽으면 한번 펼치면 그 책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 저자와 책에 대한 예의라고 끝까지 읽는데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요. 진짜. 이거 힘든 거 왜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게 왜 이렇게 쓰면서도 본인이 얼마나 힘들게 썼겠어. 뭐 제가 한강 작가에 대한 되게 비판만 한 것 같은데 비판만 할게요 그냥. 아니 뭐 비판적 견해를 밝힌 것이니까. 네. 그래도 뭐 굳이 찾자면 장점 하나를 얘기하자면 굳이 찾자면 짧다. 짧다도 있고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뭐든 써본 사람들은 그 작법을 좀 알잖아요. 그러면 작가가 어떤 설정을 할 때 그게 다 보이잖아, 웬만큼.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그 설정이 너무 선연하게 드러나면 좀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이런 말처럼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약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분. 그 생각도 많이 들고 어차피 픽션이잖아요. 근데도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스스로를 이렇게 몰아세우고.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설가 얘기를 막 하면서 소설가가 크게 해를 끼치는 건 없지 않냐 사회에. 그냥 그 종이 좀 낭비하고 전력을 낭비하는 거 말고.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게 되게 잊을 수 없는 말인데 자기 몸을 해치는 거 말고는 큰 저기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그게 싫다니까. 저희가 좋은 소설은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인물이 있어야 돼요. 인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인물로 하여금 행동해야 되는데 왜 작가가 힘드냐고. 그러니까 그게 작가가 인물이야. 그러니까 그게 한강 작가님은 모든 소설의 화자는 한강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싫다니까요. 그 김은 어때? 김은도 싫어. 그래서 싫어. 일관성 있네. 일관성 있어. 김은도 싫어. 모든 화자가 김은이잖아요. 딴 애한테 좀 시켜 그런 것 좀. 그래서 칼의 노래도 뭐든 다 김문도 결국 다 자기 주어가 나는 아닐 뿐이지 다 안중근은이라고 썼지만 다 김훈은으로 읽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걸 문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센 작가들은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르긴 한 거,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자와 그 내적 저자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야 되고 내적 저자는 그 저자보다 품격이 떨어져도 돼요. 아예 코미디로 가도 되고 아예 진짜 완전 나쁜 놈으로 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독자를 황홀경에 이끌어 가기 위한 트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엄숙주의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한국 작가들은 너무 착해, 너무 양심적이야, 너무 도덕적이야. 근데 그것과는 어떤 그 예술성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논란들이 많잖아요. 작가와 작품을 요즘은 이제 거의 동일시해서 싸잡아서 비판을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인데 그거는 또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건 아니죠. 근데 이 한국 작가들은 그래서 그런 그 분리를 허용하지 않나 봐요. 내적 저자를 설정을 할 때 너무 이제 높은 도덕적 기준에 갖다 놓고 모든 힘듦과 고난을 다 받으려고 하다 보니 육체가 힘들다. 또 엉덩이만 힘들 것 같은데. 순한형 인간이 많구나.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이순신도 그렇네, 그러니까. 그런가? 그런 순한의 민족인가요? 안중근도 그렇고 다
우리는 순환당하는 인물을 좋아하나 봐. 그 서사가 그런 거잖아요. 순환당하는데 네. 한 번의 기회가 있어서 그 한 번의 기회를 성공하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약간 그런 서사를 좋아하나 봐요. 한국 사람들은. 패션 오브 코리안 너블리스트인가요? 약간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안중근도 그렇고 이순신도 그렇고 그 몇 명의 대표적인 사람들. 근데 저는 일단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하찮다고 봐요. 어머, 갑자기? 그러니까 인간도 되게 하찮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비도덕적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건 독자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작가 자체가 너무 엄숙하게 그런 윤리나 이런 걸 무장해 있으면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가 안 나오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 도덕 교과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라. 그러니까 읽고 이런 화자의 목소리가 너무 세게 느껴지면, 저자의 목소리가 너무 세게 느껴지면 안 봐요. 내 시간을 왜 거기에 투자해요? 나는 더 재밌는 걸로 갈 텐데. 그렇게 보면 진짜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대단한 작가구나. 엄청난 작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딱 분리를 해가지고 저 뭐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일단 한강 작가로 시작해서 한국 작가와 문화와 역사를 다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물어볼까요? 한강 작가님이 이 본인이 밝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전 작품 혹시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노벨상 받고 나서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작가님한테 어떤 작품이 제일 좋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본인이 답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작품 혹시 뭔지 아세요? 뭐요? 뭘까요? 뭐 도스토옙스키 아니에요? 아니, 자기 작품 중에. 자기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 모르겠어요. 혹시 아실까요? 저는 이거 못 맞췄어요. 처음에 못 맞췄는데, 네. 그 문제를 내는 사람이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췄어. 책을 내온 사람들은 맞춰. 뭐지? 모든 작가는 최신작을 제일 좋아한다. 라면서 본인 기준으로 장편 최신작은 작별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래서 네. 한강 작가님 꼽은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그 시점에서는 작별하지 않는다. 어쨌든 그래도 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이 한강 작가님의 책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 있어요? 이런 없어요, 사람들 저는. 읽어봐라. 없어요. 그러니까 남시장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추천해 그냥. 나만 당할 수 없다 이런 걸로. 없어. 추천해주고 싶지 않고 이미 뭐 많이 사고 도서관에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요? 저는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냐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긴 해요. 저는 그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는 뭐 약간 그 한국사의 문제기도 하지만 소년이 온다도 그렇고 뭐 작별하지 않는다나 그렇게 역사를 전면으로 다룬 책도 그렇지만 그 소설 아니고 뭐 히라보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흰 같은 책도 그렇고 채식주의자 이런 것들이 역사는 지나간 사람들이 우리가 현재 사람이 과거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대체로 그 인물들을 타자화하기 쉽거든요. 그 자기가 생각했던 공식에 끼워 맞추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런데 이런 책들, 이런 소설들을 좀 읽어두시면 이 사람이 좀 다른 생각, 나와 좀 다른 관점에서 또 좀 생각을 한번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한강 작가님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재미는 없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노벨상의 권위나 이런 상의 권위에 너무 기대지 말고 작가님, 저는 실장님 오늘 얘기 들으면 되게 유익했던 거 뭐냐면 자기만의 그 독서 리스트 같은 거 있죠. 플레이리스트 같이. 요즘은 다 추천받아서 막 이렇게 되잖아요. AI에 의해서. 근데 그것도 좋지만 상을 받고 이럴 때 물론 기뻐는 하고 관심을 한번 줄 수는 있지만 그냥 자기 독서 취향을 이번 기회에 그렇게 좀 넓혀보는 건 좋은데 자기 취향대로 그 작품을 접근해서 좋은 다양한 관점을 가진 독자들이 많이 나올수록 또 그 소설가도 좀 성장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